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일 우리가 식탁에서 마주하는 고기나 우유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기막힌 여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숨겨진 흐름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이 참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농업과 축산업이 지난 150년 동안 어떻게 근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문헌들, 그리고 그 변화를 아주 소름돋게 시각화한 데이터 그래프들이죠. 맞아요. 사실 오늘 저희의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형마트에서 집어드는 그 고기가 대량 생산되기까지 산업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진화해왔는지 추적해보는 거죠. 네, 이게 단순히 일본이라는 특정 국가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해왔는가, 그걸 보여주는 완벽한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아우르는 거대한 배경 이미지를 하나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죠? 청취자 여러분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죠.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첨단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빌딩 숲 한가운데 아주 낡고 조금만한 전통 헛간이 위태롭게 교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와, 시각적으로 확 와닿네요. 뭔가 굉장히 이질적인 풍경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살펴볼 기록들이 공통적으로 증명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현대 산업 구조가 만들어낸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죠. 농가의 수는 벼랑 끝에서 밀려나듯 급감하는데 반대로 살아남은 농가의 규모는 폭발적으로 거의 폭력적일 만큼 커지는 그 과정을 오늘 짚어볼 겁니다. 네.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첫 번째로 갈 곳은 1800년대 후반입니다. 일본의 메이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겠죠. 호습 문명개화의 시대잖아요. 1868년에 시작된 이 시기에 식문화에서도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헌을 보면 1871년에 메이지 일왕이 처음으로 쇠고기를 먹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네, 수백 년 동안 육식을 금기시하던 나라에서 최고 권력자가 고기를 먹었다. 이건 서양 문물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었거든요. 이때부터 그 도쿄의 엘리트들 사이에서 소고기 전골, 즉 규나베가 완전히 문명개화의 상징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소고기나 우유를 소비하는 게 곧 발전된 서양 문명에 동참하는 거다. 이런 인식이 대중에게 깊게 박힌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당시 사회가 마주한 거대한 모순이 하나 발생합니다. 인프라 문제 맞죠? 맞습니다. 고기와 우유에 대한 수요는 도쿄 같은 대도시에 폭발적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신선하게 공급할 것인가, 이 구조적인 딜레마가 생긴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 보통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은 푸른 초원이 있는 시골에서 키운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초기 자료를 보면 세상에 도쿄 한복판 같은 도시 중심부에서 소를 길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요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형태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왜 그 땅값 비싸고 사람 많은 도시에 소가 있어야만 했는가, 그 이유입니다. 당시 기술적 한계를 떠올려 보셔야 해요. 지금처럼 냉장고나 냉동 트럭이 있던 콜드체인 시대가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고속도로도 없고 냉장 시설도 없으니 지방에서 고기나 우유를 가져오는 동안 다 상해버렸겠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우유는 짜내고 몇 시간만 지나도 바로 부패하잖아요. 신선한 고기와 우유를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산지와 소비지의 물리적 거리를 그냥 제로로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소비자가 있는 도시 내부나 바로 그 외곽 주변에 직접 젖소랑 소를 기르는 시설을 만든 거군요. 거기서 바로 가공해서 팔려고요? 네, 근데 도시 한가운데 무슨 소를 풀어놓을 초원이 있겠습니까? 사료는 주변 농촌에서 다 돌을 주고 사와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 방목이 아니라 철저하게 외부에서 사료를 투입해서 결과물만 뽑아내는 가공형 도시 축산이었던 거죠. 청취자 여러분, 이거 지금으로 치면 서울 강남 테헤란으로나 도쿄 시부야 한복판에 거대한 젖소 농장이 떡하니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직장인들 출근하는데 옆에서 소 울음소리 나고 냄새 나고 참 기막힌 풍경이죠. 하지만 당시 빈약한 물류 인프라에서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형적인 도시 축산도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파국을 맞으면서 붕괴해버리죠. 사료 수입이 다 끊겼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로 넘어오면서 일본 정부 주도로 판이 완전히 새롭게 짜입니다. 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2차 대전 이후에 해외 사료 수입이 재개되고 1950년에 낙농진흥법,
1961년에 농업기본법이 딱 제정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게 정부의 선택적 확대 정책이에요. 그 정책의 핵심이 뭐였죠? 더 이상 쌀 중심의 농업으로는 전후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없으니 돈이 되는 고기나 우유, 과일에 국가 예산을 몰아주겠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슬로건이 축산 3배, 과수 2배였으니까요.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초반 데이터를 보면요. 일본 전체 농가의 3분의 1, 그러니까 약 203만 호가 소를 기르고 있었거든요. 200만 가구요. 엄청난 규모네요. 숫자는 엄청나죠. 하지만 1가구당 사육 두수는 겨우 1마리에서 2마리에 불과했습니다. 아, 집집마다 그냥 마당에 소 한두 마리만 데리고 있었다는 거네요. 왜 그렇게 적게 키웠을까요? 상업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당시 농가의 소는 지금처럼 고기를 팔려고 살을 찌우는 식용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밭을 갈고 수확물을 나르는 가장 중요한 노동력이었습니다. 트랙터가 없던 시절이니까요. 게다가 소 분뇨는 천연 비료로 썼을 때고요. 화학 비료가 귀했으니까. 네, 가축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고 사람이 그 작물을 먹고 남은 부산물을 소가 먹고 소의 배설물이 다시 땅으로 돌아가서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거였죠. 유축농업이라는 완벽한 자원 순환 시스템의 마지막 시대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말한 1961년 농업기본법과 함께 트랙터가 보급되면서 소는 노동력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겠네요. 맞습니다. 정부는 규모를 키워서 상업축산으로 바꾸라고 압박하고 영세 농가들은 버틸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오늘 탐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전통적인 순환농업이 자본의 논리 앞에서 어떻게 해체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말해주는 세 장의 데이터 그래프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이 그래프들이 현대 산업화의 아주 차가운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눈앞에 가상으로 유구, 양돈, 낙농 이렇게 세 가지 그래프가 펼쳐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제가 모양을 묘사해 드릴게요. 세 분야 모두 막대 그래프로 표시된 농가 수는 마치 벼랑 끝에서 떨어지듯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엄청나게 급감하죠. 반면에 꺾은 선 그래프로 표시된 1가구당 사육 두수, 그러니까 살아남은 농장의 가축수는 바닥에 깔려 있다가 로켓처럼 위로 확 치솟아 오릅니다. 농가 수는 죽고 규모는 폭발하고 완벽한 X자 형태를 그리면서 교차하고 있어요. 이 강렬한 X자 교차가 바로 급단적인 규모의 경제가 시작되었다는 시각적 증거입니다. 먼저 유구 데이터를 보면요. 1990년이 아주 결정적인 분수령이 됩니다. 1990년 그래프를 보니까 막대가 절반 이하로 확 꺾이네요. 이때가 쇠고기 수입 자유화가 시작된 시점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미국산, 호주산, 값싼 소고기가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보호무역 울타리가 거친 거죠. 영세 농가들이 글로벌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무조건 단가를 낮춰야 했겠네요. 네, 생산 단가를 낮추려면 필연적으로 규모를 키워야만 하죠. 데이터를 보면 1990년을 전후로 유구 농가 수는 1960년 대비 9분의 1로 박살이 납니다. 빚내서 시설 늘릴 돈이 없는 농가들은 다 도산한 거죠. 살아남은 소수 농가들의 규모는 어떻게 됐나요? 1가구당 사육 두수가 1.6마리에서 11.6마리로 껑충 뜁니다. 소가 더 이상 일하는 짐승이 아니라 좁은 공간에서 사료 먹고 살만 찌우는 비육 중심의 대규모 상업으로 변한 겁니다. 와, 1.6마리에서 11마리도 큰 변화인데 두 번째 양돈, 즉 돼지 데이터를 보면요. 이건 진짜 생물학적 한계를 초월한 수준이더라고요.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양도는 변화의 속도 자체가 소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폭력적이었죠. 네, 1960년에 일본의 돼지 기르는 농가가 41만 호가 넘었거든요. 근데 딱 20년 뒤인 1980년대에 이 숫자가 10만 호 밑으로 떨어집니다. 농가 30만 곳이 순식간에 사라진 건데 반대로 살아남은 농장의 돼지 수는 어땠나요? 가구당 사육 두수가 2마리에서 20마리로 무려 10배나 뛰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규모화의 속도가 진짜 무서워져요. 네, 20마리에서 30마리 되는데 8년 걸렸죠. 그런데 30마리에서 40마리로 늘어나는 데는 단 4년밖에 안 걸립니다. 돼지가 번식 주기도 짧고 밀집 사육이 쉽다 보니까 자본이 들어가면 몸집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건 이 그래프의 끝자락인 최신 데이터입니다. 1990년에 수입 자유화될 때 돼지 농가가 가구당 80마리 정도를 길렀단 말이죠.
이것도 많은데 2021년경에는 농가 수가 4만 호 미만으로 쪼그라든 상태에서 가구당 돼지를 무려 2,722마리나 기르고 있습니다. 네, 60년 만에 2마리에서 2,722마리가 된 겁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농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생명을 그냥 기계로 통제하는 수준인데요. 단연히 농장이 아니죠. 이건 완벽한 공장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기르는 과정을 제조업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완전히 동기화시킨 결과예요. 극단적인 효율성만 남은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숫자의 궤적들이 말해주는 핵심 의미는 대체 뭘까요? 수백만 명의 평범한 농부들이 마당에서 가축과 교감하고 자원을 순환시키던 시대는 영원히 종말을 고했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를 막강한 자본과 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소수의 기업형 거대 농장이 대체한 거고요. 방식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오직 생산성이라는 단 하나의 지표만 남은 완벽한 공장형 축산으로의 이동입니다. 150년 전에 일왕이 먹었던 그 소고기 전골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가 자본주의를 거치며 2,722마리를 찍어내는 돼지 공장으로 끝났다는 게 참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할 여지 없이 놀라운 성취를 이뤘습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 귀족들만 먹던 고기를 아주 싼 값에 매일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렇죠. 혜택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 효율성을 얻은 대가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가축과 사람이 흙을 매개로 순환하던 유기적인 생태계의 고리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단백질의 풍요를 위해 생명을 공장 부품처럼 규격화한 셈이죠. 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늘 식사로 삼겹살이나 소고기 구이를 드셨거나 드실 예정이신가요? 그렇다면 무심코 집어든 그 고기 한 점이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150년 동안 얼마나 거대한 스케일의 압박과 변화를 겪어왔는지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고기 맛이 조금은 다르게, 어쩌면 더 묵직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이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문명개화의 상징이던 소고기 전골에서 출발해 효율성의 극치를 달리는 2,722마리의 돼지 공장까지 우리는 도달했습니다. 만약 이 규모의 극대화가 근대화의 최종 단계라면 과연 우리 다음 세대가 맞이할 식량 시스템은 어떤 모습일까요? 생물학적 한계마저 뛰어넘어서 거대한 세포 배양기에서 고기를 찍어내는 농장 없는 배양육의 시대일까요? 아니면 공장형 축산의 부작용에 지쳐서 다시 과거의 소규모 자원순환 농업으로 돌아가는 회기가 시작될까요?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펼쳐질 미래를 자유롭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놀라운 심층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